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전쟁 강의의 두 번째 십자군 원정 기병대학 공성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중무장 보병이 그 전쟁의 주축이었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세에 이르러 특히 중세 말로 갈수록 이 시민군이 귀족군으로 그리고 보병이 기병으로 이렇게 그 중심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군사상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옛날에 서로마 제국에 해당되었던 지역에 성립된 아마도 제대로 된 그런 국가가 이제 프랑크 왕국일 텐데요. 프랑크 왕국은 샤를마니라고 불렸던 카를로스 대제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고 서유럽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지만 막상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제국처럼 촘촘한 행정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치안이 잘 지켜지거나 외적의 침입을 잘 막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막상 매일매일을 살아야 했던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각 지역에 섰던 유력자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토지를 매개로 영주나 어떤 주변에 있었던 유력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보호해 줄 걸 요청해서 스스로 예속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농노제라고 하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프랑크 왕국 지역에서 이제 기사단이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민들이 이제 땅에 매여서 이제 자기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벗어나서 군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당시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카를로스 마르텔이라고 불렸던 프랑크 왕국의 군제는 기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군대를 만들어내서 이 새로운 유형의 군대를 가지고 당시 이슬람족의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뚜르 뿌아티에 전투에서 막아내고 기독교 세력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뚜르 뿌아티에 전투 이후 약 14세기까지 기사의 전성시대 또는 기사도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는 결국 말을 탄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냥 말만 탄 게 아니라 여기 무장을 하고 말을 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세의 근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수의 스스로 무장을 한 귀족과 그리고 물론 수적으로는 훨씬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사를 보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많은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일단 말 자체가 비쌌고요. 말도 3-4마리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했었고요. 그리고 안장, 단검, 갑옷, 투구 이런 것들도 다 당신 수공예 품으로 만들었겠죠. 하나같이 비쌌고 무게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장착을 하면은 13, 15세기 정도가 되면 30kg에서 60kg까지 나갈 정도로 상당히 정말 그 무장의 정도가 강했었습니다. 중무장한 기사가 유럽에서 발달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기사들의 정면 충돌 전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등자라는 겁니다. 등자는 안장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발받침인데요. 이 발받침이 있으니까 이제 말에서 흔들려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서 이제 마상 전투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제 마상 전투가 가능해지니까 기사가 가지고 있는 긴 창이 있는데요. 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창이 2m에서 4m로 늘어나면서 이제 말 그대로 30-40kg에 대한 무장을 한 기사가 4m 가까운 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돌격을 하는 그런 전쟁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서 이제 예전에는 보병들이 오하열을 맞춰 서서 기사를 막아냈는데 이제는 그 보병 대형을 파괴하고 뚫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점령했던 결정적인 전투였던 헤이스팅스 전투부터는 이제 기병이 보병보다 더 우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기사가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말 자체도 비쌌고 이 각종 장비 무게도 많이 나갔을 뿐 아니라 수제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데 이런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12세기에 기사가 되는 장비를 갖추려면 황소 25마리의 갑
정도를 치러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나 기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 아무나 무장을 하고 군의 주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사는 기마술을 익혀야 되는데 기마술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연마를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즉 매일매일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이제 기사가 되기 어려웠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정치 권력이 무장 기병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수의 지배계급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전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그래서 싸우는 자와 일하는 자로 이제 계급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아는 중세 유럽의 신분사회가 이제 더 견고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기체제의 진전은 전투의 승패뿐 아니라 사회구조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비만 갖춘다고 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사에 알맞은 그런 가치, 그리고 정신 상태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사도라고 합니다. 기사도의 핵심 정신은 용기, 명예, 충성심 같은 것이 있고요. 또 품 있는 사랑을 하는 것도 기사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무장 기병대의 공격을 보병이 막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와 이런 고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럽 각지에서 성곽, 성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말로 갈수록 전쟁은 기사들 간의 일전보다는 지루하고 오랜 시간을 끄는 공성전의 양상으로 전투가 바뀌게 됩니다. 공성전은 일단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협상을 하는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제 공격하는 쪽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방어하는 쪽은 화살을 쏜다든가 물을 붓는다든가 돌을 던진다는 식으로 막아내고 이렇게 일전을 벌이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안 날 경우는 정말 장기간에 걸친 그런 봉쇄와 포위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제 전쟁이 일개 귀족이 치를 수 없는, 일개 영주가 치를 수 없는 말 그대로 중앙 집권화된 그런 권력이 있어야 치를 수 있는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세 말에 나타난 공성전의 양상은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강화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성전이 중세말로 가면서 흔해지면서 공성전으로 가면서 전쟁이 오래 걸리게 되고 시간이 더 끌게 되자 공격하는 사람은 되게 다급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100년 전쟁 때 잉글랜드군이 프랑스에서 많이 이렇게 저질렀던 일인데요. 각지에 행군하는 곳마다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포로들을 잡았을 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살하는 일종의 초토화 작전을 벌이게 되고, 이 초토화 작전은 성에 웅크리고 앉아서 버티고 있는 그런 적을 끌어내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그런 전쟁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쟁이 이제는 품위 있는 기사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평화운동이 비무장한 시민이나 성직자를 공격하지 말자는 신의 평화, 그리고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든가 축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전쟁을 금하는 신의 휴전이라는 양상으로 평화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십자군도 사실은 이런 신의 평화라는 이런 평화운동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거고요.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교도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들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십자군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4개의 십자군 왕국을 세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때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어 있었던 것을 유럽의 승리의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또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중세의 군사력의 수준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갖추고 있었던 중무장 기병대의 그 파괴력, 그리고 공성전에서 발전시킨 그런 공성 방식, 공성 공격 방법, 방어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초기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한 십자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한참 일어나고 있었던 평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일어났던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세 유럽의 군사 문화, 군사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럽인들의 어떤 군사에 관련된 사상이 총집합된 그런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뒷면처럼 십자군의 종식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기병대가 쇠퇴하는 그런 예고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군 이후 100년 전쟁 과정에서 크레시 전투에서 처음으로 영국의 장병 부대가 프랑스의 중무장 기병대를 격파하는 일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점차 이제 장병 부대가 중무장 기병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지게 되었고, 또 화약 무기가 등장하면서 중세 기사단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로도 한 200~300년간 기병의 세대는 계속되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국가 정도 되는 중앙 권력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셔널 이벤트가 되면서 점차 이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과도 이 전쟁의 양상의 변화가 연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군사 발전이, 군사적 변화가 민주정의 성립과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중세 유럽에 있었던 기병대의 등장, 기병대의 쇠퇴 또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럽의 질서의 성립과 쇠퇴, 그리고 또 다른 정치 체제의 성립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